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우리 시장이 쉬는 사이에 미국 시장 연일 강세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자고 일어나면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했는데요. 계속해서 AI 관련주 쪽이 강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준수한 성적을 거뒀습니다. 자, 차트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코스피, 코스닥 각각 3% 이상씩 이렇게 올랐습니다. 중국 시장보다는 괜찮았고 미국 시장보다는 아주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저 PBR주 강세 현상도 있었습니다만은 주말에 가면서는 AI 관련주들도 아주 초강세를 보인 바 있습니다. 미국 시장이 아무래도 강세를 보인 영향이 좀 큰데요. 미국 시장 보겠습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M7이라는 주식들을 제가 좀 골라왔는데요. 지금 노란 박스에 있는 주식들입니다.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입니다. AI 관련주 중에 전 세계 최고 대장주들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빨간 차트로 보시면 PER이라고 하는 숫자가 35, 36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제는 이 두 회사의 그 PER들이 전 세계 대형주의 평균 PER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 다음 차트입니다. 애플과 테슬라죠. 애플은 최근에 주가가 약간 밀렸습니다. 테슬라는 더 많이 밀렸습니다. 더 많이 밀렸는데 지금 PER 보겠습니다. 애플 파란 줄로 돼 있죠. 65라고 돼 있습니다. 65 여전히 35, 36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엔비디아 쪽으로, 메타 쪽으로 줄을 서실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내려가고 여전히 높은 테슬라 쪽에 줄을 서실 것인지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우리 시장에서 각각 관련되는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번 주도 이런 걸 잘 가늠하시면서 우리 시장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는 외신 들어가 보겠습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3대 지수는 일단 혼조세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다우지수는 0.33%, 나스닥과 S&P는 하락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우리 증시가 쉬어가고 있는 사이 미국 증시는 기술주의 질주로 S&P 500 지수가 5,000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어제는 이제 발표될 CPI 지수를 좀 앞둔 상황에서 차익 매물이 쏟아졌고요. 상승세를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S&P 500 같은 경우에는 5,000선을 지지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고요. 무엇보다 5주 만에 7% 이상 올라왔기 때문에 단기간 급등에 대한 경계감도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S&P와 나스닥은 장 막판 들어서 비슷한 시기에 하락 반전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유가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6달러 선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가격을 좀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관련한 기사는 여기서 먼저 하나 체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야후 파이낸스 기사 먼저 함께 보실 텐데요. 라파스트렉스라는 기사고요. Israeli attack kills dozens as two hostage rescued라는 기사인데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휴전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다라는 바 짚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연휴 사이에 이스라엘군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의 최남단 도시인 라파에 공격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날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으로 숨진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약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 이스라엘군은 공격과 함께 인질 구출 작전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기사에 나와 있다시피 이렇게 두 사람이 인질을 좀 구출을 해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문제는 라파라는 지역이라는 곳이 북부에서 떠밀려온 피난민이 대거 몰려 있는 곳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민간인 사상자 수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라는 부분 짚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국제사회가 가자 지구의 구호 물자를 지원하고 있는 주요 관문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이 조금 더 불가피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마스는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 라파 공격은 집단 학살 전쟁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측과 진행하고 있는 휴전 협상도 일단은 중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번 공격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전화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게 반대 입장을 재확인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공격이 이루어졌다라는 점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간 균열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군사 작전을 강행했다라는 것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미국 측의 불신이 날로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과 그의 참모들은 더 이상 네타냐후 총리를 생산적인 파트너로 보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유가 어쨌든 간 일단 수백 명의 민간인 희생자가 나온 만큼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하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지상전으로 확대될 수 있고 또 유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뉴스가 나오는 대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외신 기사들 함께 보실 텐데요. 첫 번째는 로이터 통신 기사 보겠습니다. Israel's finance minister brushes off Moody's downgrade라는 기사고요. 이어서 이스라엘과 관련된 소식 하나 더 챙겨보겠습니다. 무디스가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정치적인 결정이다라면서 즉각적으로 반발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고요. 무디스는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을 A1에서 A2로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밝혔는데요. 무디스는 하마스의 장기전이 이스라엘의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말까지 이스라엘의 국방비 지출이 2022년에 2배 가까운 수준이 되고 또 앞으로 몇 년 동안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스모트리히 이스라엘 재무장관은 입장문에서 이스라엘 경제는 모든 기준에 비춰봐도 튼튼하다라고 밝혔고요. 또 이번 조치는 비관적이고 근거 없는 지정학적 세계관에 근거한 정치적 선언문에 불과하다라고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전쟁에서 승리해서 이 등급을 다시 끌어올리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이스라엘은 등급이 하향 조정됐기 때문에 앞으로 대출을 하는 데 있어서는 더 큰 비용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트럼프 대통령 관련 기사인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나토 동맹국들을 향해서 했던 발언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pend more on defense or Russia can do whatever the hell they want 라는 기사인데요. 국방비를 더 써라. 그렇지 않다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을 모조리 하라고 격려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토 동맹국들이 자국의 안보를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좀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나토는 회원국 중 한 나라가 공격을 받게 되면 이를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하고 대응하는 집단 안보 체제를 근간으로 현재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맹국들이 국방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는다면 미국의 보호를 기대하지 말라라는 의도로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캠페인에서도 자신이 미국을 이끌게 된다면 나토 조약의 약속을 포기하고 GDP의 2% 이상 국방비를 쓰는 나라만 함께 방어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집권 1기 때 보여줬던 미국 우선주의 대외 정책을 고수하겠다라는 의지로 좀 풀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적대적 국가의 무력 사용을 부추긴다라는 점에서 발언의 수위가 조금 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SNS에서도 타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를 크게 줄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글을 남기기도 했고요. 대선을 좀 앞두면서 정책을 하나둘씩 발표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강한 어조의 발언들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내용이 나온다면 이 부분도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인베이스 보실 텐데요. 일단 정규장에서는 3% 정도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 배경에는 비트코인 가격 상승이 좀 있었는데요. 26개월 만에 5만 달러 선을 돌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속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가격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게 됐고요. 26개월 만에 다시 한번 5만 달러 선을 돌파하게 되면서
코인 관련주로 분류가 되는 코인베이스는 정규장에서 3.7%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에는 구글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0.99%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었는데요. 메일과 사진 등의 저장 공간을 제공하고 있는 요금제 서비스죠. 구글 원 구독자가 1억 명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을 전했고요. 다만 이 소식에도 불구하고 약보합 순에서 구글은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전일장에서 2.8% 정도 급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모델 Y 가격을 $1,000 정도 추가적으로 인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 소식에 오늘 주가는 급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ARM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정규장에서 무려 29.3%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했던 호실적의 힘을 입으면서 장중에는 무려 40% 정도 급등하는 모습 보였는데요. 상승분을 조금은 반납하면서 마무리할 때는 29.3%를 기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주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90%의 상승률을 기록했다라는 부분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특징주로는 첫 번째 애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9%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애플의 MR 헤드셋 비전 프로가 미국에서부터 공식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국에서만 비전 프로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유럽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의 출시일은 아직까지 밝힌 바가 없는데요. 그래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를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겨냥해서 일부 구매자들이 2~3배 가격으로 더 불려서 재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고 플랫폼 검트리에는 비전 프로를 한화로 1,251만 원에 판매한다라는 광고가 올라왔고요.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에는 841만 원, 그리고 일본의 메루카리에는 719만 원 등으로 올라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공식 가격인 466만 원 대비해서 약 2~3배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비전 프로에 대한 인기는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비전 프로는 지난달 19일 시작했던 사전 판매에서만 20만 대 이상이 팔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공식 출시 이후 판매량은 아직까지는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어서 이번에는 아마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1.2% 정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아마존의 스트리밍 플랫폼인 프라임 비디오가 미국 프로풋볼 플레이오프 경기를 독점 중계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했습니다. 지난달 열렸던 이번 시즌 NFL 플레이오프 경기는 NBC 유니버설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피콕을 통해서 독점 중계되면서 2,300만 명의 시청자를 끌어모은 바가 있습니다. 해당 경기를 앞두고 이 피콕에 새로 가입했던 구독자 수만 봤을 때도 사흘간 28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 중계로 큰 이익을 봤던 NBC 유니버셜은 다음 시즌 경기도 유치하려고 했지만 아마존이 NFL과 독점 계약을 통해서 이 중계권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몇 년간 아마존은 이 스포츠 콘텐츠를 좀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된 투자를 굉장히 공격적으로 늘려온 바 있습니다. 연간 이용료가 약 19만 원인 아마존 프라임의 구독 프로그램 이 가입자 수는 전 세계적으로 약 2억 명에 달하고요. 특히 미국 내에서만 봤을 때도 8천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독점 중계를 앞두고는 이 수가 또 어디까지 늘어나게 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기대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 0.16% 강보합순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엔비디아가 22년 만에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엔비디아는 현지 시간으로 오전 10시 50분 엔비디아 시총이 1조 8,200억 달러로 불어나게 되면서 아마존의 시총인 1조 8,100억 달러를 제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 시총이 아마존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02년 이후 처음이었고요. 이 같은 상승세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시총 2조 달러 클럽 가입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고요. 이 기대감 속에 주가가 한 번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도 함께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주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19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증원 강행 땐 응급실 떠날 것이다. 의사 집단 행동 명분이 없다. 이렇게 박빙의 승부를 겨루고 있는데요. 우선 19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의사 단체들이 설 연휴 이후 본격적인 집단 행동을 예고한 데에 대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라서 의대 증원을 둘러싸고 전운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대한전공의협회는 역시 이날 오후 9시 온라인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라고 전했고요. 대전협은 이달 5일 수련병원 140여 곳의 전공의 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대해 참여하겠느냐 하는 설문에 대한 결과가 88%로 참여 의사를 더 높게 보였다라는 부분 참고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전 의협 회장과 대한응급의학과 협회 이사회에서도 의대 정원 증원이 의료 현장에 혼란만 불어올 것이다 라면서 정부의 정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고요.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과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의사들의 단체 행동의 추진에 물러설 뜻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대통령실 한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의사단체 행동에는 명분이 없다라며 의대 정원도 돌이킬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의대 증원은 정권 차원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진 사안이었습니다. 반면 의사들도 대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라고 역설한 그런 주장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이어서 지난 40년간 변호사는 10배 넘게 넘었지만 의사 수는 약 3배 늘어난 데에 불과하다며 소득이 올라갈수록 전문직 숫자는 증가하기 마련인데 의사 수는 필요한 만큼 늘어나지 못했다. 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면서 덧붙였습니다. 정 대변인은 그동안 의사단체는 의대 증원을 추진할 때마다 파업을 무기로 반대해왔고 이는 현재 의사 부족과 필수,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결과를 초래했다라며 의료개혁 완성과 국민 건강과 생명권 보장에 대해 의사단체의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의료계 집단 행동 움직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2월 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사퇴했고요. 7일은 의협이 비대위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9일을 거쳐 12일, 15일 의사협회는 전국 걸기대회 할 예정이고요. 17일에는 의협 의사대표자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정부의 대응 방안도 살펴보겠습니다. 2월 6일 보건의료 위기 단계 경계로 격상을 했고요. 7일은 집단병원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조치할 예정입니다. 12일 진료 피해 신고센터 설치를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점점 더 이와 관련된 내 싸움이 커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전협은 임시총회를 열고 대응 방안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의협 15일 전국서 걸기대회를 할 예정입니다. 응급의학의사협회도 비대위를 구성했는데요. 정부는 집단 행동에 강경 대응할 방침이다라며 돌이킬 수 없다고 대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PBR ROE 목표치 상장사의 제시 권고. 기업 가치 제고 압박할 듯. 네, 두 번째 소식 전달드립니다. 최근 굉장히 자주 다뤘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국내 상장사들이 PBR이나 ROE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이달 중 윤곽을 드러내는 가운데 국내 상장사들의 주가 순 자산 비율 즉 PBR이나 ROE 목표치를 제시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벤치마크 대상으로 삼은 일본의 설례란 지난해 3월 도쿄증권 거래소가 PBR 1배 이하인 상장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본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기 위한 개선 방침과 구체적인 이행 목표를 공개하도록 요구한 일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일본 공적기금과 일본은행은 2014년부터 ROE가 높은 상위 400개 기업을 편입해 만든 니케이 400 지수를 벤ch마크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기업들은 정부의 밸류 프로그램 도입에 발맞춰 배당을 늘리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등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지난해 기말 배당금을 보통주 기준 주당 8,400원으로 결정해 역대 최대 금액으로 꼽히기도 했고요.
국내 상장사 주요 주주 환원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현대차 지난해 연간 배당 전년 대비 63% 넘게 증가했고요. 하나투어는 지난해 배당금 총액 순이익보다 높게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LS 마린솔루션 역시 지난해 주당 배당금 전년 대비 5.3배 증가했고요. SK이노베이션을 포함해 ELC 전체 보통주의 7.8%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 밖에 SM엔터테인먼트나 HD 현대건설기계, DLENC 모두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고요. 이에 따라 자사주를 소각하면 유통주식 수가 줄어 그만큼 기존 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의 가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처럼 PBR 1배 이하 기업 이행을 요구하고 있고요. 상장사들도 주주 환원책 속속히 강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전년 대비 배당을 63%나 확대해 나갔는데요.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창사 이후 처음 자사주 초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제조업 판도 바꿀 게임 체인저 54조 이음 5G 선점 경쟁 가속화된다. 네, 이번에 통신과 관련된 소식 전달드립니다. 국내 대기업들이 이음 5G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5G 특화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뿐 아니라 스마트 공장 구축 등에 활용해 자체 생산성을 대폭 높이려는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현대자동차 그룹의 울산 공장 이음 5G망 구축은 대용량, 초연결 네트워크 기술이 국내 대표적인 굴뚝 산업인 자동차 제조업까지 확장된다라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현대차는 자동차 생산 공장에 로봇과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 신기술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이를 위해서는 초저지연 네트워크 환경이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현대차는 울산 3공장에서 초고속 전송이 가능한 네트워크 설비를 구축해 대규모 기지, 단말 연결 등 생산 설비 효율을 크게 높일 계획이고요. 회사는 이음 5G 도입으로 생산성 증대뿐 아니라 접속의 안정성, 보안 등 다방면의 생산 설비 운영이 이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포스코DX, LS일렉트릭 등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이 이음 5G망 구축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습니다. 고도 성장이 예상되는 5G 특화망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려는 시도뿐 아니라 스마트 공장 구축에 활용해 자체 생산성을 대폭 높이려는 구상 역시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판단이고요. 이음 5G는 특정 지역이나 건물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5세대, 5세대 이동통신망입니다. 이동통신 사업자가 아닌 일반 기업이 5G 주파수를 받아 직접 맞춤형 네트워크를 구축해 활용할 수가 있고요. 초고속, 초저지연, 초연결 등 5G의 이점을 누리면서 이동통신사의 공용 5G망을 사용하지 않아 보안 측에서도 유리하다라는 판단입니다. 글로벌 5G 특화망 시장 규모입니다. 현재 2011년부터는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2030년에는 410억 규모의 크게 웃돌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음 5G 주파수 할당 지정 현황도 살펴보시면 이와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용량 초고속 네트워크 설비로 로봇과 기지 등을 연결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생산성 역시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선과 철강, 건설 등 전 산업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삼성과 LG, 네이버도 망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활용해 나가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체 활용을 넘어서 B2B 신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와 관련한 다시한 소식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미 전기차 유충지 멕시코에 꽂힌 차 부품사. 마지막 소식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주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 새로운 해외 진출 기지로 멕시코를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친환경차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미국으로 운송하는데 이 비교적 빠른 데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비용 절감까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국내 자동차 부품사들이 새로운 해외 진출 기지로 멕시코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친환경차 시장 성장세가 가파른 미국으로 운송하는 데 비교적 빠른 데다가 값싼 노동력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북미산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충족이 가능하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국 부품사의 멕시코 진출 요인을 한번 따져볼 텐데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물류비 절감입니다. 뿐만 아니라 값싼 노동력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관세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어서 그야말로 이 세 가지 모두 충족될 수 있는 곳이 바로 멕시코입니다. 멕시코의 친환경차 생산량 전망치를 살펴보시면 2023년
65만 대에서 지금 104만 대, 119만 대, 2029년도에는 약 231만 대까지 껑충 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멕시코는 북미 전기차 시장이 요충지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를 시행 중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미국과 멕시코, 캐나다 협정에만 따라 미국에 차를 수출하는 완성차 업체들은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에서 조달해야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빠르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멕시코에 공장을 세우면 물류비도 절감을 할 수가 있고요. 노동력 역시 이점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의 멕시코 투자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코트람이 멕시코 경제에 따르면 대멕시코 주요 투자국 가운데 한국은 6억 7,300만 달러로 7위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앞다투어서 투자 규모를 늘릴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물류와 인건비가 싸고 IRA 수혜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일석삼조가 아닐 수가 없고요. 멕시코 거점을 통해 새 고객사를 확보할 수가 있고 솔로엠은 530억을 투자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기차 충전 모듈, 디스플레이 생산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경창산업과 유라 등 공장, 신증설할 것으로 보여지니까요. 앞으로의 멕시코 시장 함께 살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전문가와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진격의 K방산, 올해 세계 4대 방산 수출국 향해 젠걸음. 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방산 시장에서 K방산의 존재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굵직한 방산 수주가 잇따르면서 목표치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전망인데 헤드라인 한번 풀어주시죠. 관련했을 때 우리나라 방산 수출 같은 경우에 2022년, 1년 그때부터 주목을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아무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우리나라 방산이 굉장히 수출을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했을 때 좀 우리나라 성장이 물론 2년째 성장이 살짝 둔화되고 있는 흐름들이 나와줬고 정부가 목표한 수주 목표액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계속 방산을 봐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질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수출 금액의 절대적인 양 자체는 줄어들었지만 하지만 수출하는 국가 자체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물론 국가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난다고 하면은 포트폴리오가 다변화가 되는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물론 한 국가에 굉장히 많은 수출을 받는 것도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국가가 더 이상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이라는 가정을 한번 세워보면 아무래도 좀 수출국가 굉장히 다양한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특히 방산 같은 경우는 수출 금액을 보면 몇천억 단위가 아닙니다. 조 단위예요. 조 단위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국가가 굉장히 다양해지는 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지금 우리나라 세계 무기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올라서 9위 수준입니다. 물론 9위라는 게 높으면 높은 수치일 수도 있고 낮으면 낮은 수치일 수도 있긴 한데 이 그래프를 보면 무기 수출 점유율 1위, 2위, 3위가 거의 70%의 점유율에 육박하고 4위에서부터 10위까지가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는 중이기 때문에 약간 애괴하는 느낌이군요. 네, 약간 이제 서로 굉장히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국가를 어떻게 뚫어주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가성비가 굉장히 우리나라 방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중동에서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전시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 거기에서 기아도 포함돼 있고 하나도 그리고 하나그룹 쪽 그리고 LIG 넥스원, 현대 롯데미 참여를 해서 사우디에서 우리 지금 어떤 제품을 팔려고 하고 있고요. 관심 있게 봐주세요라고 했고 거기에 가시적인 성과가 나온 게 저번 주에 나왔던 LIG 넥스원의 천궁 수출 소식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수출 금액이 4조가 넘습니다. 물론 4조라는 금액도 굉장히 큰 금액인데 이 수출 금액이 굉장히 대단한 게 무엇이냐면 이런 소식 자체는 작년부터 나왔어요. 작년부터 나왔는데 좀 실제로 예상을 했던 금액 자체가 2조 6천억 원 수준이다 보니까 4조라는 금액은 굉장히 서프라이즈한 금액입니다. 특히 LIG 넥스원 같은 경우가 UAE에 이어서 사우디 같은 경우에 좀 가시적인 성과를 냈고 그리고 사우디 2차 계약 같은 경우가 좀 성사가 되면 8조까지 추가로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총 12조 원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남아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국가가 지금 굉장히 다양한 국가에서 수주 활동을 벌이고 있고 특히 지금 최근에 공들이고 있는 사우디 쪽에서 하나둘씩 성과가 나온다고 치면 관련했을 때 방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인 성장에 대한 기대감 다시 한번 가져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잇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우리 K방산 역시 눈에 띄는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느 쪽으로 좀 잡아봐야 될까요? 좀 방산 같은 경우가 좀 조선 쪽이랑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방산과 좀 조선을 좀 비교를 해보면 물론 결은 맞진 않아요. 그런데 조선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고 좀 걸리는 포인트가 몇 가지는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는 수주량을 워낙 많이 받다 보니까 앞으로 작년 대비했을 때 수주를 더 받지 못할 거라는 좀 부담감을 안고 있는 반면에 방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대규모 수주 굉장히 잘 받고 있는데 지금 수은법 개정 때문에 좀 지지부진한 상황이에요. 물론 주가의 차트 흐름을 봤을 때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뭐 일부 종목 같은 경우는 좀 잘 움직이긴 합니다만 좀 다른 종목군들은 아직 바닥권에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아직 투자자분들의 관심에서 살짝 멀어지고 있는 게 수은법 개정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쪽이 올해 국민연금이 방산주 비중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1월 국민연금의 지분율 증감률을 봤을 때 1위와 2위가 현대로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방산주죠. 그리고 이들 종목의 공통점이 폴란드 수출 계약을 맺은 국가들입니다. 1차 계약 맺었고 2차 계약 앞두고 있는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폴란드 수출과 관련했을 때 지금 남아있는 모멘텀 무엇이냐라고 보면 2월에 수은법 개정이 좀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 한 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방산이라든지 플랜트라든지 이런 수출 쪽을 하는 쪽은 수출 파이낸싱이라 그래서 내가 수출 계약을 맺었다 해서 상대 국가가 바로바로 돈을 입금해주지 않아요. 워낙 금액 자체가 크다 보니까 상대 국가가 우리 그런 계약을 할 건데 일단 돈부터 빌려줘. 좀 사실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해가 안 갈 수도 있긴 한데 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우리는 좀 계약을 할 의지는 있는데 너네 국가에서 우리나라에 좀 돈을 빌려주면 우리가 몇 년에 걸쳐서 좀 장기적으로 갚아 나갈게 하는 건데 1차 때 이미 좀 꽤 많은 돈을 빌려줬습니다. 아무래도 법 쪽에 대해서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돈을 빌려주는데 한계가 있고 2차 같은 경우가 한 곳에 빌려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이 지금
폴란드 쪽에 1조 3천억 원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 폴란드 측은 지금 대여해주기를 원하는 금액 자체가 20조에서 30조 정도 되다 보니까 굉장히 큰 괴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폴란드 2차 계약 이야기가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수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수은법 개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내용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될 가능성이 있다면 폴란드 2차 계약 땅땅땅 도장 찍고 그러면 앞으로 방산 2차 수출 굉장히 큰 규모로 진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방산주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 나와주고 있고 실적 굉장히 좋고 앞으로의 성장성도 보이고 있긴 하나 지금 단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단기적으로 부담감이 살짝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에 따라서 약간 갈릴 수가 있다 보니 사실 방산주 같은 경우는 2월 제가 데드라인이라고 표현을 한 이유가 이 건이 좀 통과가 되어야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더 보다 긍정적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관련 부분 같은 경우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주 같은 경우는 데드라인 그 이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올해 국민연금 방산주 비중을 확대했다는 소식과 함께 투자 비중 확대 종목 대부분이 PBR 1배 이하의 종목들이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일면에서 방산주, 그 와중에 PBR 1배 이하의 종목들 혹시 추천해 주시는 건가요? 저는 방산주 자체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 수은법 개정안 같은 경우를 우리가 계속 팔로우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개정된 이후에 보시는 것도 맞긴 하나 저는 방산주 실적주로 굉장히 충분하다고 봅니다. 오히려 눌려있을 때 사람들 관심 없을 때 계속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종목이 아닐까. 실제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주 굉장히 많은 양을 쌓아놓고 있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지금 수급적으로 바닥권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려고 하고 있는 때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의 성장 모멘텀도 있고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좀 사람들의 관심이 없을 때 방산주 좀 관심 있게 보고 그리고 수은법 개정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올 때쯤이면 방산주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번 더 부각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오히려 사람들 관심이 없을 때 매수를 하고 그리고 관심이 많아지면 수익 실현은 조금씩 하는 전략도 괜찮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이 LIG 넥스원입니다. 물론 수급적인 주체 자체는 좀 긍정적인 흐름은 아니나 제가 이 기업의 가장 주목한 포인트는 우선 수주 잔고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다는 점이죠. 신규 수주 같은 경우에도 8조 받았고 천궁 이후에 2차 수주를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사우디만 앞서 이야기를 했다시피 12조, 13조 정도입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8년치가 넘는 수주량을 받았고 관련했을 때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좀 안 나오긴 했지만 4분기 계절성을 감안을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실적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련했을 때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 플러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충분한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쪽은 아무래도 로봇입니다. 작년에 로봇 기업을 좀 인수하게 되면서 좀 화제가 되었죠. 관련했을 때 로봇 기업 인수하게 되면서 앞으로 로봇 산업 쪽에서의 성장성도 기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미국 쪽으로 로봇 플러스 방산과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도 가능하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실적과 성장 모멘텀을 함께 잡은 LIG 넥스원 같은 경우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면 최선호주는 LIG 넥스원입니다. 로봇과 방산의 시너지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수주 잔고 역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함께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화요일 아침 8시 반입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탈, 펀더멘탈 계속 두 종목씩 밀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탈로 펜오션 그리고 펀더멘탈로 KB금융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펜오션 주가 차트를 보시다시피 펜오션이 연 이틀 아주 활발하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HMM은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딜이 깨졌잖아요. 하림그룹하고 산업은행하고 얘기하던 그 딜이 깨졌습니다. HMM을 사고자 했는데 이견이 이제 나와가지고 안 되는 걸로 이제 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돈을 대기로 했던 펜오션의 주가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겁니다. 자, 펜오션은 2조에서 한 3조 정도 증자를 했어야 됩니다. HMM을 사려고 했으면 하림그룹 내에 재원이 충분하지는 않기 때문에 재원 마련을 위해서 2, 3조 정도를 증시에서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 흡수를 한다는 얘기는 주가가 희석된다는 얘기잖아요. 안 그래도 지금 그 업황, 벌크업 시황 자체가 안 좋은데 주가마저도 더 내려가는 이런 국면까지 이렇게 상정하면서 주가는 계속 밀리고 있었는데 그걸 안 한다고 하니까 주가가 다시 원위치로 가려고 하는 반동이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이렇게 시황하고 내려가다가 이쯤에서 그 딜을 결정이 어나운스가 됐잖아요. 선언이 됐습니다. 돼서 주가는 추가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밀렸다가 이제 다시 원위치에 왔다. 그럼 지금부터는 뭘 봐야 되느냐? 업황을 좀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HMM은 오히려 조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이 회사는 여기서 딜 가격 때문에 올라간 게 있죠. 지금은 약간 조금 피해야 될 그런 국면일 수도 있습니다. NH투자증권입니다. 인수 결렬로 저평가 매력이 다시 부각됐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하고 요즘 화두가 저 PBR 종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사도 저 PBR입니다. 해운주들은 계속 저 PBR이죠. 상대적으로 1배 넘어가기 힘듭니다. 항상 이렇게 시황이 급변하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 회사는 PBR이 0.4배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최근 이틀 올라오기 전에는 PBR이 0.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4분기 시황,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만 4분기 매출도 전년 대비 두 자릿수로 떨어지고 영업이익도 두 자릿수 떨어지고 BDI가 작년 대비해서 좀 반등을 하고 올랐습니다만 벌크업 시황 자체가 4분기에도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나 이제 24년 들어가서는 BD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50% 이상 지금 이미 좋아졌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는 영업이익이 한 40% 정도 올라올 것 같다. 이 생각을 하면서 주가를 바라보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이제까지는 시황도 나빠지고 주주 희석 요인도 있었는데 이제는 영업이익도 좋아지고 주주 희석 요인도 없어졌다. 이 생각을 하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대신증권입니다. 여기에서는 대규모 증자 리스크가 해소됐다 하면서 목표가 그리고 투자 의견을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을 매수로 올렸고 목표가도 6,500원 선으로 올렸습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리스크 해소됐다 이런 얘기고 24년 벌크 시황 우리가 이제 BDI라고 하는 아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동사 실적은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좀 보자 이런 생각으로 돌아버린 거죠. 자, 이틀 연속 주가가 좋았습니다. 근데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하고 기관이 이틀 연속 이렇게 쌍끌이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들은 가지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는 셈이 돼 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딜을 선언을 이 시점에서 했는데 딜을 선언하기 전에 이제 주가 평균보다 올라왔기 때문에 개인들은 해피하게 이제 판 케이스가 된 거고요. 그럼 과연 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될까 이제 그게 이제 궁금한 건데 말이죠.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은 어쨌든 뚫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분위기는 괜찮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PBR 0.4배 말씀을 드렸는데 0.4배까지 이렇게 급전지가로 계속 떨어졌었죠. 근데 거기를 이렇게 반등을 이제 기점을 해가지고 지금 주가는 올라오고 있다. 예전에 보면은 1.0배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저 PBR 이런 쪽에 어떻게 PBR을 올릴 수 있을까 대책 마련을 해라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겠습니다만 이 회사도 어쨌든 시황의 반전과 더불어 조금 위쪽을 보면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PER하고 PBR 같이 좀 보겠습니다. PER로 봐도 6배.
뭐 어쨌든 해운 쪽은 낮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러나 HMM은 12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대비해서는 상당히 싸죠. 물론 HMM하고 펜오션하고 이렇게 달걀 대 달걀 이렇게 비교를 할 수는 없으나 영위하는 업이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벌크업 쪽 중국이 좀 시황이 안 좋습니다만은 그래도 금년에는 이미 1.5배 정도 BDI가 올라와 있다. 이 점을 착안하시면 6배는 조금 싸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PBR로 보셔도 그렇습니다. PBR로 보셔도 0.4배에서 저점을 형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0.5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것보다도 상당히 낮고 HMM 대비 0.6배 대비해서도 0.5배 상당히 낮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시점에서 하나 좀 주의해야 하실 것은 이 PBR로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운 업종은 다 1배 미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0.5배다 무조건 싸다. 여기서 뭐 1.0이니까 2배 갈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어쨌든 0.5는 절대적으로 싸다.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분위기 좋을 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목표가 하향세가 이루어졌습니다만 여기 작게나마 조금 올라간 게 보이죠. 자, 괴리율 보겠습니다. 펜오션 31% 정도 보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 주식으로 펜오션부터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KB금융입니다. 자,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밸류업 프로그램이라는 말을 여기저기서 많이 들으실 거예요. 그 프로그램의 업종에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 핵심은 금융 업종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지주사 그리고 자동차 업종 다 저 PBR 쪽이 맞습니다만은 정부의 지도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가장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데가 주인 없는 이런 금융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KB금융도 뭐 계속 이렇게 강세 분위기인데 금융주 평균보다 더 많이 올랐죠. 지금은 여기서 이제 갭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가는 거 그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이 갭 이상으로 올랐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오른 겁니다. 자, 한화투자증권에서는 금융주 쪽에 최선호주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CET1 좀 말이 어려운데요. 커먼 에쿼티 그러니까 보통주 자본이라는 얘기고요. T1 이제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주 자본 비율 기준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인 자본 정책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 자사주도 더 추가로 매입할 수 있고 배당도 더 올 수 있는 이런 기준, 근거를 지금 확보를 했다. 이런 얘기고 이 DPS 말이 좀 어렵습니다. 디비던드 퍼 쉐어입니다. 보통주 한 주당 보통주 여러분들이 받는 그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1,530원 그리고 3,200원의 자사주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주주 우호적인 이런 정책이 이제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릴 수가 있고요. 주주 환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38.6%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벌어들인 거에서 뭐 자사주 매입도 그렇고 배당도 그렇고 여러 가지 형태로 주주한테 환원하는 비율이 무려 38.6%나 된다는 겁니다. 이게 기존에 이제 이 애널리스트가 생각했던 것보다 4% 포인트 더 올라간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최근에 올라간 게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급격히 올라가니까 주가도 상당히 강하게 화답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DB금융투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23년에 국한될 거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24년에도 주주 환원이 계속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런 얘기고 작년에는 4분기에 비경상적인 충당금 그러니까 PF나 해외 부동산 그리고 태형건설 관련돼서 충당금을 8천억에서 9천억 이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때 쌓는 거 대비해서 한 1.2배 정도 더 쌓았어요. 그런 거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주 환원율이 올라왔기 때문에 금년에 비경상적인 충당금 그 비중이 조금 내려간다고 생각을 하면 더 적극적으로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 주가를 78,000원으로 상향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 아주 많이 올라가고 있어서 누가 사나 봤더니 외국인들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쇼커버냐? 봤을 때 공매도가 줄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쇼커버는 아니고 오롯이 외국인들이 진성으로 사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역사적 밸류 밴드로 봤을 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상단에 많이 올라와 있고 조금 겁은 나실 텐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PBR 단순하게 0.4배 이것만 보는 게 아니고 ROE도 보시면은 여전히 싼 국면은 맞습니다. 그래서 목표가가 최근에 올라오고 있고
목표가 대비해서는 여전히 12% 정도 남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털로 펜오션, 펀더멘털로 KB금융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1월 CPI 발표를 앞두고 미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만이 홀로 상승해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오늘의 일면 진격의 K방산, 방산주 다시 한번 추천받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펜오션, 펀더멘탈은 KB금융 알아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9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 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